그날 그 순간 수술 동의서에 사인하려던 손이 덜덜 떨렸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 정도면 꾀병이지라며 부엌으로 나를 밀어넣더군요. 가스불이 켜지고 접시가 쌓이고 숨이 막히던 그 집에서 나는 한 장의 서리로 판을 뒤집을 결심을 했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큰 힘이 돼요. 오늘 사연은 아픈 사람을 더 아프게 만든 대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한설인이라고 합니다. 올해 39살이고요. 광고 대행사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하고 있어요. 결혼한 지는 7년째입니다. 남편 최도윤 씨는 항공정비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고요. 교대 근무라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아요. 저는 결혼 전부터 제 커리어로 자립했어요. 대학 졸업하고 바로 취업해서 여기까지 왔죠.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클라이언트를 응대하고 팀원들과 협업하면서 꽤 인정받는 위치까지 올라왔어요. 결혼 후에도 저는 일을 계속했어요. 맞벌이였죠. 남편도 저를 응원해줬고요. 서린이는 일할 때 제일 빛난다고 말해주곤 했어요. 저는 제 일에 자부심이 있었어요. 책임감도 강한 편이었고 한 번 시작한 일은 끝까지 해내는 성격이었죠.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한 게 대체 언제부터였을까요? 정확히 기억나지 않아요. 그냥 어느 순간부터 잠들기 전에 가슴이 이상하게 뛰더라고요. 그런데 결혼 생활이 길어지면서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시댁과의 관계에서요. 시어머니 정미옥 씨는 동네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세요. 미옥인의 반찬이라는 상호였어요. 손수 만든 반찬을 파는 가게인데 동네에서 꽤 소문이 난 곳이었죠. 단골 손님도 많았고 매출도 나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늘 정성을 강조하셨어요.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죠. 음식은 정성으로 만들어야 해. 그래야 맛있어. 가족도 정성으로 대해야지. 그게 우리 집안 방식이야. 처음엔 좋게 들렸어요.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분이시구나. 음식에 진심이시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정성이라는 게 결국 누구에게 돌아가는지 알게 됐어요. 바로 며느리와 동서한테요. 명절 때마다, 제사 때마다, 친척 모임 때마다 준비는 항상 며느리들 몫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우리 집안은 정성스럽게 해야 한다며 음식을 산더미처럼 준비하게 하셨죠. 전도 20가지는 기본이었고 나물도 10가지 이상, 고기 요리도 서너 가지씩 준비했어요. 그때부터 뭔가 어긋나기 시작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게 과연 정상적인 건가 하고요. 저는 처음엔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결혼하면 다 이런 거겠지 하고요. 주변 친구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래서 참았습니다. 명절 한 달 전부터 준비하고 새벽 4시에 일어나 음식 만들고 손님 맞이하고 설거지하고 하루 종일 쉴 틈이 없었어요. 명절이 끝나면 일주일은 몸살을 앓았죠. 회사에 복귀하면 동료들이 물어봤어요. 서린 씨, 명절 잘 보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네, 잘 보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지쳐 있었어요. 손이 식은땀으로 젖는 날이 점점 많아졌어요. 회의 중에도 운전 중에도 이유 없이 손에 땀이 나더라고요. 남편 도윤 씨는 착한 사람이에요. 평소엔 중재를 잘해주는 편이었죠. 시어머니와 제가 의견이 다를 때 중간에서 맞춰주려고 노력했어요. 어머니, 서린이도 힘들어요. 서린아, 어머니 뜻도 이해해줘.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교대 근무 때문에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았어요. 이 교대로 일주일씩 낮과 밤을 번갈아 일했죠. 게다가 최근엔 해외 항공사와의 협력, 교육 프로그램에 선발돼서 한 달에 한두 번씩은 일주일 이상 집을 비웠어요.
남편이 없는 날이 늘어나자 시어머니의 전화가 폭증했습니다. 설이나, 오늘 시간 돼? 가게 좀 도와줘. 이번 주말에 친척들 온다는데 미리 준비해야 할 것 같아. 제사상 준비같이 해야 하니까 금요일 저녁에 와.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당장 거절하고 싶었지만 참아야 했어요. 시어머니를 화나게 하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았거든요. 저는 회사 일도 바쁜데 퇴근하고 시댁에 가는 날이 점점 많아졌어요. 주말도 반납하기 일쑤였죠. 평일엔 오후 6시에 퇴근해서 시댁에 가면 7시쯤 도착했어요. 거기서 밤 10시까지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 11시가 넘었죠. 씻고 자면 자정이 넘었고 다음 날 아침 7시에 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해야 했어요. 주말엔 더 심했어요. 토요일 아침 일찍 시댁에 가서 하루 종일 일했어요. 반찬 만들고 청소하고 장 보러 다니고 일요일도 마찬가지였죠. 월요일 아침에 회사 가면 동료들이 말했어요. 설인 씨, 주말에 푹 쉬었죠? 저는 쓴웃음만 지었어요. 시동생 부부도 있었어요. 시누이 최은정 씨는 프리랜서 강사로 일하는데 늘 바쁘다며 시댁 일에는 거의 안 나타났어요. 한 달에 한두 번 얼굴 비추면 많이 오는 거였죠. 그나마도 손님처럼 왔다가 밥만 먹고 가곤 했어요. 대신 전화로는 엄마 말씀이 맞다, 설인이가 좀 도와줘야지. 우리 집안은 원래 이래, 이런 말만 했죠. 저는 속으로 화가 났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서 폭발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참는 게 편한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죠. 그리고 동서 조미나 씨가 있었어요. 미나 씨는 시동생과 결혼했는데 사정이 안 좋아서 친정이 없었거든요. 부모님이 미나 씨가 20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대요. 형제자매도 없고 친척도 연락이 끊겨서 의지할 곳이 없다고 했죠. 미나 씨는 대학도 못 나왔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일을 시작했는데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기 어려웠대요. 그래서 단기 알바를 전전하며 생활하고 있었어요. 편의점, 음식점, 행사장 이곳저곳을 다니며 일했죠. 시어머니는 미나 씨를 자주 불렀어요. 미나야, 가게 좀 도와줘. 오늘 장 봐야 하니까 같이 가자. 반찬 만드는 거 배워둬. 나중에 도움 될 거야. 처음엔 저도 미나 씨가 시간이 있으니까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친정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으니 시댁에서 챙겨주는 것도 좋은 거 아닌가 싶었죠. 그런데 어느 날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평일 오후에 시댁 근처에 일이 있어서 들렀는데 미나 씨가 가게에서 일하고 있는 걸 봤거든요.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반찬을 만들고 손님 응대하고 배달도 나가더라고요. 그것도 거의 매일이었어요. 제가 일주일 동안 관찰해 봤는데 미나 씨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가게에 나왔어요. 저는 이상해서 미나 씨한테 넌지시 물었죠. 미나 씨, 요즘 알바 안 하세요? 가게에만 계시네요. 미나 씨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네, 언니. 요즘엔 여기 도와드리고 있어요. 제가 다시 물었어요. 그럼 가게에서 급여 받으시는 거예요? 미나 씨가 잠깐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아니요, 언니. 그냥 도와드리는 거예요. 어머님이 저 많이 도와주셨으니까요. 결혼할 때도 돈 많이 보태주셨고 집도 마련해 주셨잖아요. 이 정도는 제가 해드려야죠.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이건 도움이 아니라 착취였죠. 그 이후로 저는 미나 씨를 더 유심히 보게 됐어요. 명절 준비할 때도 친척 모임 때도 제사 때도 항상 미나 씨가 제일 많이 움직였어요. 저보다 더 일찍 와서 저보다 더 늦게 갔죠. 쉬는 시간도 거의 없었어요. 밥 먹을 때도 제대로 앉아서 못 먹고
주방과 거실을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미나가 해야지. 미나는 시간 많잖아. 미나는 친정도 없으니까. 우리가 챙겨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미나 씨는 한 번도 거절하지 못했어요. 의지할 곳이 없으니까요. 시댁이 전부였으니까요. 만약 시댁과 사이가 틀어지면 미나 씨는 정말 갈 곳이 없었을 거예요. 이대로 두면 정말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제가 나서서 뭐라고 할 처지도 아니었죠. 저는 점점 불편해졌어요. 그리고 화가 났죠.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고요. 하지만 말하지 못했어요. 말하면 제가 이상한 사람 되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러던 중에 제 몸에 이상이 오기 시작했어요. 잠을 못 자기 시작한 건 작년 가을부터였어요. 시댁일이 유난히 많았던 시기였죠. 추석이 지나고 제사가 2번이나 있었고 친척 돌잔치도 있었어요. 한 달 내내 주말마다 시댁에 갔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밤에 누우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심장이 빠르고 불규칙하게 뛰는 느낌이었죠. 가슴이 답답하기도 했고요. 숨을 깊이 쉬어도 공기가 제대로 안 들어오는 것 같았어요. 처음엔 스트레스 때문이려니 했어요. 회사 일이 바빠서 그런가 보다 하고요. 프로젝트 마감이 겹쳤거든요. 손이 식은땀으로 젖는 일도 잦아졌어요. 별일 아닌데도 손에 땀이 나고 가슴이 뛰고 머리가 어지럽고 그런데 점점 심해졌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어지럽고 손발이 저리기도 했어요.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였죠. 회사에서 회의하다가도 갑자기 가슴이 뛰면 집중이 안 됐어요. 운전하다가도 증상이 나타나면 무서웠고요. 어느 날은 출근길에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갑자기 가슴이 너무 빨리 뛰는 거예요. 숨도 가빠지고 손이 떨렸어요. 지하철 문이 닫히는 순간 공황이 왔어요. 저는 다음 역에서 내려서 한참을 서 있었죠. 한 20분쯤 지나니까 괜찮아졌어요. 하지만 무서웠어요. 이게 뭐지 하고요. 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병원에 가야 한다고요. 저는 병원에 예약을 잡았어요. 동네 내과가 아니라 큰 병원의 순환기내과로 갔죠. 뭔가 심각한 것 같았거든요. 병원에서 여러 검사를 받았어요. 기본 심전도, 심장 초음파, 그리고 24시간. 홀터 검사까지. 홀터 검사는 하루 종일 작은 기계를 몸에 부착하고 다니면서 심장 박동을 기록하는 거였어요. 불편했지만 정확한 진단을 위해 필요하다고 해서 했죠. 일주일 후 결과를 듣기 위해 다시 병원에 갔어요. 진료실에 앉아서 의사 선생님을 기다리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번엔 긴장 때문이었죠. 의사 선생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모니터를 보여주시며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환자분, 검사 결과를 보니까 심장 부정맥 소견이 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어요. 부정맥이요? 의사 선생님이 계속 설명하셨어요. 심방에서 불규칙한 신호가 발생하는 형태예요. 심방세동은 아니고 상심실성 빈맥 계열로 보입니다. 스트레스와 과로가 주요 원인으로 보이고요. 지금 상태로는 약물 치료를 먼저 시작하고 만약 증상이 계속되거나 악화되면 시술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어요. 저는 멍해졌어요. 시술이요? 제가요? 아직 39인데요? 의사 선생님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우선은 약물 치료를 시작하고 3개월 후에 다시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안정이 필요해요. 스트레스를 최대한 줄이고 무리한 활동을 피하셔야 합니다. 과로하지 마시고 충분히 쉬세요. 그리고 책상에서 서류를 꺼내시더니 제게 주셨어요. 이건 소견서예요. 직장이나 가정에서 무리하지 않도록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정 필요, 과로 금지, 스트레스 관리 필요라고 적혀 있어요.
그 말 한마디로 모든 게 분명해졌어요. 이제는 더 이상 참으면 안 되는 상황이구나 하고요. 저는 병원을 나오며 소견서를 들여다봤어요. 공식 서류에 적힌 문구들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안정 필요, 과로 금지, 스트레스 관리 필수 이게 제 상태였구나. 실감이 났어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한테 전화했어요. 남편은 교육 때문에 부산에 가 있었거든요. 여보, 나 병원 다녀왔어. 심장에 문제가 있대. 남편이 놀라며 물었죠. 뭐라고? 심장? 무슨 소리야? 지금 어디야?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설명했어요. 집이야. 순환기내과 다녀왔는데 부정맥이래.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거. 지금 약 먹으면서 지켜봐야 하고 안 좋아지면 시술도 해야 할 수 있대. 남편이 침묵했어요. 한참 후에 말했죠. 미안해. 내가 옆에 없어서 교육이 이번 주 금요일에 끝나. 그때 바로 갈게. 일단 푹 쉬어. 회사도 얘기해서 쉬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알았어. 걱정 마. 약 먹으면서 조심할게.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어요. 시댁에 어떻게 말하지? 다음 날 저는 회사에 소견서를 제출하고 일주일 휴가를 냈어요. 팀장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죠. 서린 씨, 건강이 최우선이에요. 푹 쉬고 오세요. 프로젝트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동료들도 걱정해줬어요. 그래도 회사는 이해해주는 분위기였어요. 문제는 시댁이었어요. 이틀 후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설이나 이번 주말에 친척들 온다. 남쪽에서 올라온대. 와서 같이 준비해야지. 저는 심호흡을 하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님 죄송한데요. 제가 요즘 몸이 안 좋아서 병원 다니고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무리하지 말라고 하셔서요. 시어머니가 대수롭지 않게 말씀하셨어요. 뭐가 안 좋은데? 젊은 사람이. 어디 아파? 저는 설명했죠. 심장 쪽이 좀 이상해서요. 부정맥 진단 받았어요. 약도 먹고 있고 최대한 쉬어야 한대요.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어요. 에이, 그 정도면 괜찮아.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래.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면서 유난 떠는 거야. 병원 가면 의사들이 다 그렇게 말하잖아. 심각한 거 아니야. 와서 일하면 오히려 기분 전환 될걸? 집에만 있으면 더 우울해져. 누군가는 이 사람 편이 되어줘야 했어요. 하지만 그게 시어머니는 아니었죠. 저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려고 애쓰며 말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한데요. 이번엔 못 갈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이 안정 취하라고 해서요. 소견서도 받아왔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그래, 그럼 어쩔 수 없네. 미나라도 보내든지. 나 혼자 다 못해. 도윤이는 지금 교육 중이라고 하고 은정이는 강에 있다고 하고 결국 나만 고생이야. 저는 미안하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미나 씨한테 또 부담이 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전화를 끊고 나서 가슴이 답답했어요. 화도 나고 서러웠죠. 제가 아픈 게 제 잘못인가? 유난 떠는 건가?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바로 명절이 다가온 거였어요. 한 달 후면 설날이었어요. 명절 한 달 전부터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설이나 이번 명절은 친척들 많이 온다. 다들 오랜만에 보는 거라 제대로 준비해야 해. 음식도 풍성하게 차려야 하고. 저는 또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지금 몸 상태가 안 좋아서요. 이번엔 배달 음식 시키거나 간소하게 하면 안 될까요? 요즘은 다들 그렇게 하잖아요. 시어머니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소리야?
우리 집안은 원래 정성스럽게 하는 집이야. 배달 음식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친척들한테 뭐라고 하니? 최신에는 며느리가 게을러서 배달 음식 시켜 먹는다 이런 소리 들어? 절대 안 돼.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안 될까요? 저 진짜 힘들어요, 어머님.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너 하나 빠지면 안 돌아가. 미나도 있긴 한데 미나는 솜씨가 없어서 내가 다 가르쳐 줘야 해. 내가 와야 제대로 돌아간다고. 알겠어? 저는 대답을 미뤘어요. 생각해 볼게요.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죠. 결국 가야 할 거라는 걸요. 며칠 후 시어머니는 장을 산더미처럼 사두셨어요. 그리고 제게 사진을 보내셨죠. 채소, 고기, 해산물 냉장고가 터질 것 같았어요. 그리고 문자가 왔어요. 다 샀다. 명절 3일 전부터 준비 시작할 거야. 그날 오후에 와. 저는 또 답장했어요. 어머님, 제가 정말 힘들어서요. 시어머니가 바로 전화를 하셨어요. 화가 나신 목소리였죠. 아니, 그렇게 아프면 병원에 입원을 하든지, 집에서 멀쩡히 있으면서 명절 준비는 못하겠다고? 그게 말이 돼? 다른 집 며느리들은 다 하는데, 넌 왜 그래? 도윤이한테 말해서 너 데려올까?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제 아픔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시는구나 하고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어머님. 갈게요. 그렇게 말하는 게 싸우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았거든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울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죠. 명절 3일 전 저는 시댁에 갔어요. 가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았거든요. 남편은 아직 교육 중이었고 혼자 감당해야 했어요. 시댁에 도착하니 이미 미나 씨가 부엌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도 짙었고요. 언니 왔어요? 미나 씨가 힘없이 웃으며 말했죠. 저도 인사했어요. 응, 미나 씨. 언제부터 있었어? 미나 씨가 말했어요. 어제부터요. 어머님이 미리 와서 청소하고 준비하라고 하셔서 어젯밤에 여기서 잤어요. 저는 놀라서 물었어요. 어제부터? 집에도 안 가고? 미나 씨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네. 어머님이 그게 편하대요.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이대로 두면 정말 안 되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미나 씨도 저도 우리 둘 다 무너질 것 같았죠.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오시며 말씀하셨어요. 왔어? 늦었네. 빨리 시작해. 할 게 산더미야. 오늘 고기 손질하고 나물 다듬고 전 재료 준비하고 내일은 본격적으로 전 부치고 음식 만들어야 해.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일을 시작했어요. 고기 썰고 야채 다듬고 나물 손질하고 쉴 틈이 없었어요. 가슴이 계속 두근거렸지만 참았어요. 약을 먹긴 했는데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건 아니었거든요. 몇 시간이 지났을까요? 저는 점점 어지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손도 떨렸고요. 숨도 가빴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계속 지시만 하셨어요. 설이나 저거 좀 더 빨리 해. 해지기 전에 끝내야 해. 미나야, 그거 아니고 이거 먼저 해. 아이고, 답답해. 내가 하는 게 빠르겠다. 그때였어요. 미나 씨가 갑자기 비틀거리더니 주저앉았어요. 언니 어지러워요. 미나 씨가 힘없이 말했죠.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저는 급히 다가가 부축했어요. 미나 씨, 괜찮아? 좀 쉬어야겠다. 어머님, 미나 씨가 많이 안 좋아 보여요. 시어머니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에이, 뭐야. 일손이 빠지네. 설이나, 내가 더 해야겠다. 미나는 좀 쉬게 하고.
당장 소리를 지르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죠. 여기서 폭발하면 명절까지 망칠 것 같았거든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님, 저도 정말 힘들어요. 가슴도 아프고 숨도 가빠요. 병원에서 무리하지 말라고 했어요. 소견서도 있어요. 시어머니가 손사래를 치며 말했죠. 에이, 그 정도면 꾀병이지. 젊은 사람이 뭘 그렇게 유난이야. 나도 너희 나이 때 애들 키우면서 시집살이하고 장사까지 했어. 그래도 멀쩡했어. 요즘 젊은 사람들은 너무 약해.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죠. 울면 더 약해 보일 것 같았거든요. 시어머니는 저를 부엌으로 밀어 넣었어요. 말 그대로 등을 밀었어요. 어서 가서 일해. 손님들 오기 전에 다 끝내야 해. 명절에 음식이 부실하면 우리 집안 망신이야. 저는 부엌에 서서 가스불을 켰어요. 싱크대엔 설거지할 그릇이 쌓여 있었고 도마 위엔 다듬어야 할 재료가 산더미였죠. 할 일은 끝이 없었어요. 숨이 막혔어요. 정말로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저는 잠깐 쉬려고 밖으로 나갔어요. 뒷마당에 나가서 찬 공기를 마셨죠. 가슴이 조금 진정되는 것 같았어요.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남편이었어요. 저는 전화를 받았죠. 여보 목소리가 떨렸어요. 남편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어디야?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이상한데. 저는 울음을 참으며 말했어요. 시댁이야 명절 준비하고 있어. 남편이 놀라며 말했죠. 뭐? 너 병원에서 안정 취하라고 했잖아. 왜 거기 갔어? 내가 어머니한테 말했잖아. 설인이는 지금 쉬어야 한다고. 저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냥 한숨만 나왔죠. 어머님이 오라고 하셔서 안 오면 안 될 것 같았어. 남편이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금 당장 나와. 거기서 나와서 집에 가 있어. 내가 어머니한테 전화할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그러면 더 큰일 나. 명절까지 얼마 안 남았어. 그냥 조금만 참을게.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미안해, 설이나. 내가 옆에 없어서 금요일 되면 바로 올라갈게. 조금만 기다려. 저는 알았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부엌으로 돌아가니 시어머니가 저를 보며 말했어요. 왜 나갔다 와? 전화? 도윤이? 뭐래?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어요. 네, 도윤이요. 별일 아니에요. 그날 저녁 저는 집에 돌아와서 쓰러져 잤어요. 너무 지쳤거든요. 온몸이 아팠고 가슴은 계속 두근거렸죠. 다음 날 저는 또 시댁에 갔어요. 명절 이틀 전이었으니까요. 본격적으로 음식을 만드는 날이었죠.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고기를 조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일했어요. 온몸이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어요. 가슴은 계속 두근거렸고 머리는 어지러웠고 다리는 후들거렸죠. 그래도 참았어요. 명절만 지나면 된다.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명절 당일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시댁으로 향했어요. 떡국을 끓이고 상을 차리고 손님을 맞이해야 했거든요. 시댁에 도착하니 미나 씨가 이미 나와 있었어요. 언니, 아침 일찍 왔네요. 미나 씨가 지친 얼굴로 말했어요. 저도 지쳐 있었죠. 응, 미나 씨도 고생 많아. 우리는 함께 일을 시작했어요. 떡국을 끓이고 전을 데우고 나물을 그릇에 담고 아침 9시쯤 되니 친척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손님들에게 인사하고 음식을 나르고 상을 차렸어요. 미나 씨도 마찬가지였죠. 우리 둘이서 거의 모든 일을 했어요. 시어머니는 손님들과 얘기하느라 바빴고 시누이는 아직 오지도 않았어요.
점심때가 되니 정말 정신이 없었어요. 손님이 20명은 넘게 왔거든요. 음식을 계속 나르고 설거지하고 또 나르고 쉴 틈이 없었어요. 그때쯤 되니 저는 정말 한계에 달했어요. 가슴이 너무 빨리 뛰었고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손이 떨려서 그릇을 제대로 들 수도 없었죠. 그런데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남편 도윤 씨가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교육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도요. 남편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자 시어머니가 놀라며 물었어요. 도윤아, 넌 왜 왔어? 교육 금요일까지라며? 남편이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죠. 어머니, 제가 할 말이 있어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단호했죠. 저는 남편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표정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화가 나 있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저한테 다가오며 물었어요. 괜찮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얼굴이 창백했을 거예요.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죠. 미안해. 내가 몰랐어. 이렇게 될 줄은. 시어머니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그래? 남편이 돌아서며 말했어요. 어머니, 설인이 상태가 지금 어떤지 아세요? 목소리에 감정이 실려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손을 휘저으며 말했죠. 알지. 심장이 좀 안 좋다며? 부정맥인가 뭔가. 그 정도야 젊은 사람들 다 그래. 스트레스 받는다고 유난 떠는 거야. 약 먹으면 되잖아. 남편의 얼굴이 굳었어요. 유난이요? 남편이 핸드폰을 꺼내며 말했죠. 제가 며칠 전에 설인이한테 전화했을 때 녹음이 됐어요. 그때 어머니 목소리도 들렸고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며칠 전 제가 시댁 뒷마당에서 남편한테 전화했을 때 제 핸드폰에 자동 녹음 앱이 켜져 있었다는 거요. 예전에 회의록 작성용으로 설치해뒀던 건데 그게 계속 작동하고 있었던 거예요. 남편이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흘러나왔죠. 그 정도면 꾀병이지. 젊은 사람이 뭘 그렇게 유난이야. 어서 가서 일해. 손님들 오기 전에 다 끝내야 해. 일손이 빠지네. 설이나 내가 더 해야겠다.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친척들이 모두 이쪽을 쳐다봤죠.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설인이는 지금 부정맥으로 시술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의사가 안정 취하라고 했어요. 과로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설인이를 부엌으로 밀어 넣으셨어요. 명절 준비를 강요하셨어요. 시어머니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아니, 그게 나는 그렇게 심각한 줄 몰랐어. 설인이가 괜찮다고 했잖아. 남편이 말을 끊었어요. 몰랐다고요? 설인이가 여러 번 말했잖아요. 병원 다닌다고, 몸이 안 좋다고, 쉬어야 한다고. 어머니는 그때마다 꾀병이라고 하셨어요. 한 친척분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러게요. 요즘은 젊어도 병 많이 걸리잖아요. 부정맥은 심각한 거예요. 잘못하면 큰일 나요. 다른 친척분도 거들었죠. 맞아요. 우리 조카도 부정맥으로 시술 받았는데 방치하면 정말 위험하대요. 그 말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더욱 굳었어요. 체면이 깎이는 상황이었으니까요. 남편이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쌓여있는 접시들과 음식들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죠. 이게 다 뭐예요? 설인이 혼자 다 한 거예요? 미나 씨가 작게 말했어요. 저도 도왔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남편이 미나 씨를 보며 물었죠. 미나 씨, 가게에서도 일하시죠? 급여는 받으세요? 미나 씨가 고개를 숙였어요. 대답하지 못했죠. 남편이 시어머니를 보며 말했어요. 어머니, 이건 도움이 아니라 착취예요.
미나 씨는 가게에서 매일 일하는데 급여를 한 푼도 안 받았어요. 그리고 미나 씨 명의로 가게 재료를 사고 계시잖아요.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뭐, 착취? 내가 장가 가더니 미쳤구나. 우리가 며느리들을 얼마나 잘해줬는데. 결혼할 때 돈도 보태줬고 집도 마련해줬잖아. 남편이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죠. 잘해주는 게 아니라 부려먹은 거예요. 서린이는 병원에서 안정 취하라고 했는데 어머니는 명절 음식을 떠넘겼어요. 미나 씨는 가게에서 일하는데 급여도 안 받고 있고요. 이게 가족이에요? 그 순간 모든 게 분명해졌어요. 남편이 처음으로 확실하게 제 편을 든 거죠. 누군가는 이 사람 편이 되어줘야 했고, 그게 남편이었어요. 시어머니는 계속 항변했지만 친척들 앞에서였기 때문에 더 이상 크게 소리를 지르지는 못했어요. 친척들도 이제 저희 편에서 말하기 시작했거든요. 도윤이 말이 맞아요. 며느리 건강이 제일 중요하지. 요즘 세상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명절 음식도 이제는 간소하게 하는 게 맞아요.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었어요. 저는 그날 남편과 함께 시댁을 나왔어요. 명절 음식은 다 차려졌고 저희가 할 일은 끝났다고 생각했죠.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남편한테 물었어요. 여보, 어떻게 온 거야? 교육은? 남편이 말했어요. 며칠 전에 내 전화 받고 녹음 파일 들었어. 그리고 참을 수가 없었어. 교육 담당자한테 사정 얘기하고 하루 일찍 나왔어. 벌점 받았지만 상관없어. 내가 더 중요하니까. 저는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 참았던 게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죠. 집에 도착해서 남편과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어요. 여보, 나 이제 못 버티겠어. 시댁 일도 명절 준비도 다 못하겠어. 내 건강이 먼저야.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죠. 미안해. 내가 너무 몰랐어. 어머니가 설마 그렇게까지 하실 줄 몰랐어. 이제부터는 내가 막을게. 어머니한테 확실하게 선을 그을게.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는 제대로 끝내야겠다고요.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요. 며칠 동안 저는 증거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남편도 도와줬죠. 먼저 병원에서 받은 소견서를 챙겼어요. 안정 필요, 과로 금지, 스트레스 관리 필요, 무리한 활동 제한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의사 도장도 찍혀 있었고요. 그리고 미나 씨의 가게 출근 기록을 확인했어요. 미나 씨한테 부탁해서 단체 카카오톡방 캡처를 받았죠. 미나야, 오늘 나와. 내일도 와야 해. 재료 많이 들어왔어. 오전 9시까지 와. 손님 많을 거야. 거의 매일 연락이 와 있었어요. 휴일도 없었죠. 그리고 결정적인 걸 발견했어요. 미나 씨 명의의 신용카드로 가게 재료를 결제한 내역이었죠. 정육점, 수산시장, 채소 도매상 한 달에 수백만 원씩 결제되고 있었어요. 계좌 이체 내역도 이상했고요. 시어머니가 미나 씨 카드와 계좌를 돌려 쓰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단순히 도움을 받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명예 도용이었고 돈과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었던 거죠. 만약 세무조사라도 들어오면 미나 씨가 곤란해질 상황이었어요. 저는 이 자료들을 모두 정리했어요. 그리고 남편과 상의했죠. 여보, 우리 이제 제대로 선을 그어야 할 것 같아. 이대로 가면 나도 미나 씨도 무너질 거야.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번엔 확실하게 하자. 어머니도 이제는 알아야 해. 우리는 계획을 세웠어요. 싸우지 않고 감정적이지 않게, 하지만 확실하게 선을 긋는 거였죠. 그리고 시어머니의 약점도 알았어요. 바로 가게 운영이었죠.
요즘 반찬 가게들이 위생이나 원산지 표시 문제로 민감한 시기였거든요. 명예 문제까지 불거지면 영업에 타격이 올 수 있었어요. 일주일 후 우리는 시댁을 방문했어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누이, 그리고 시동생 부부까지 모두 불렀죠. 가족회의를 하자고 했어요. 거실에 앉아서 저는 준비한 서류들을 꺼냈어요. 어머님, 아버님, 오늘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목소리를 떨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시어머니가 불편한 표정으로 말했죠. 뭔데 그렇게 거창하게. 명절 때 일로 아직도 화났어? 저는 침착하게 말했어요. 화난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지낼지 정하려고요. 저는 종이를 꺼내 읽기 시작했어요. 앞으로 3가지를 부탁드리려고요. 첫 번째, 저한테 연락하실 때는 남편을 통해서 해주세요. 제가 지금 치료 중이라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돼요. 급한 일이 아니면 직접 연락은 삼가주세요. 시어머니가 인상을 쓰며 말했어요. 그게 무슨 저는 말을 이어갔어요. 두 번째, 명절이나 제사는 당분간 저희 부부는 따로 하겠어요. 제 건강이 회복될 때까지요. 간단하게 차례만 지내고 음식은 배달이나 간소하게 할 거예요. 시어머니가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뭐, 이게 무슨 소리야? 명절을 따로 해? 그게 말이 돼? 내가 감히.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님, 이건 제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이에요. 의사 선생님 소견서도 있어요. 소견서를 내밀었죠. 시어머니가 소견서를 보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에이, 이런 거야 의사들이 다 써주잖아. 별거 아니야. 저는 3번째를 말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나 씨의 가게 무급 노동을 중단해 주세요. 일을 시키시려면 정식으로 고용 계약하고 급여를 지급하셔야 해요. 그리고 미나 씨 명의로 가게 재료 사시는 것도 중단하셔야 해요. 이번엔 시동생이 놀라며 물었어요. 형수님,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저는 미나 씨를 보며 말했어요. 미나 씨, 말해봐요. 가게에서 얼마나 일하세요? 미나 씨가 머뭇거리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거의 매일요. 시동생이 놀라며 물었죠. 뭐, 매일? 나는 일주일에 2~3번인 줄 알았는데? 저는 카카오톡 캡처 화면을 보여줬어요. 이게 어머님이 미나 씨한테 보낸 메시지예요. 거의 매일 나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건 미나 씨 카드 결제 내역이에요. 가게 재료를 미나 씨 명의로 사셨어요. 시아버지가 놀라며 시어머니를 보았어요. 여보, 이게 정말이야? 며느리 카드로 가게 재료를 샀어? 시어머니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그건 나중에 다 정리하려고 했어. 일시적으로 그런 거야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남편이 나섰어요. 어머니, 요즘 반찬 가게들 위생이나 원산지 문제로 정말 민감하잖아요. 뉴스에도 자주 나오고요. 만약 여기에 명예 문제까지 불거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세무조사라도 들어오면 가게 문 닫을 수도 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가게는 시어머니의 자존심이자 생계수단이었거든요. 가게에 타격이 오는 건 절대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저는 이어서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는 싸우려고 온 게 아니에요. 그냥 서로 건강하게 지내고 싶어서예요. 제 건강도 미나 씨 건강도 소중하잖아요. 그리고 어머님 가게도 문제없이 운영되길 바라고요. 신우이가 갑자기 말했어요. 엄마, 그냥 설인이 말대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요즘 세상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가게에 문제 생기면 우리 집안 다 곤란해져요. 신우이가 처음으로 제 편을 든 거였어요. 아마 가게에 문제가 생기는 게 싫었을 거예요. 신우이도 가게에서 반찬을 공짜로 가져가곤 했거든요. 시동생도 말했어요. 형수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미나한테 너무 무리시켰어요, 어머니.
그리고 미나 카드 쓰신 것도 잘못하신 거예요. 미나 씨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저도 더는 못하겠어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확실했어요. 미나 씨도 한계에 달했던 거죠. 시어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가족들이 모두 반대편에 선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가게 문제까지 거론됐으니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웠을 거예요. 시어머니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죠. 알았어, 알았으니까 그만해, 내 말대로 할게. 목소리에 힘이 빠져 있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그럼 앞으로는 이 규칙대로 지내겠습니다. 제 건강이 회복되면 다시 찾아뵐게요. 우리는 일어나 인사를 하고 집을 나왔어요. 미나 씨도 우리와 함께 나왔죠. 차에 타자마자 저는 눈물이 쏟아졌어요. 긴장이 풀려서였죠. 남편이 제 손을 잡아주었어요. 수고했어. 정말 잘했어. 이제 괜찮을 거야. 미나 씨가 뒷자리에서 말했어요. 언니, 정말 감사해요. 언니 아니었으면 저는 계속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저도 돌아보며 말했죠. 미나 씨도 이제 당당하게 살아요. 우리 둘 다 건강하게 살아요.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한테서 연락이 뚝 끊겼어요. 명절도 제사도 친척 모임도 우리한테는 연락이 오지 않았죠. 처음엔 불편했어요. 혹시 제가 잘못한 건가, 너무 심하게 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 몸이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잠도 잘 오고 가슴 두근거림도 많이 줄었죠. 약 효과도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미나 씨도 변화가 있었어요. 미나 씨는 시어머니한테 가게 일을 그만둔다고 말했대요. 처음으로 더는 못하겠다고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동네 마트에 취직을 했어요. 정식 계약직이었고 급여도 제대로 받았죠. 몇 달 후 저는 병원에서 재검사를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많이 좋아지셨네요. 부정맥 증상이 많이 완화됐어요. 스트레스 관리를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이대로만 유지하시면 시술까지는 안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약도 조금씩 줄여볼게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살았구나, 제대로 선택한 거구나 하고요. 남편과 저는 새로운 규칙을 만들었어요. 명절은 우리끼리 조촐하게 보내기, 친척 모임은 부담 없는 선에서만 참석하기, 그리고 서로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기. 이 세 가지였죠.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예전 같지 않았지만 그래도 필요한 연락은 하고 지냈어요. 남편을 통해서요. 시어머니도 이제는 제게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으셨어요. 가끔 남편한테 전화해서 설인이 몸은 좀 어때? 물어보신대요. 조금은 반성하신 것 같았어요. 어느 날 미나 씨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언니, 저 이번 달 월급 받았어요. 제 명의 통장으로 제대로 들어왔어요. 정말 기뻐요. 언니 덕분이에요. 감사해요. 저도 답장했죠. 미나 씨, 축하해요. 우리 서로 힘내서 건강하게 살아요. 가끔 밥 먹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제대로 선을 긋지 않았다면 저는 정말 큰일이 날 뻔했어요. 건강도 잃고 제 인생도 잃을 뻔했죠. 부정맥이 더 악화됐으면 시술을 받아야 했을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엔 더 심각한 상황이 올 수도 있었어요. 아픈 건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살아남기 위한 최소한이에요. 그리고 그걸 지키는 건 당연한 권리예요. 누구도 당신을 아프게 할 권리는 없어요. 저는 이제 제 건강을 최우선으로 두고 살아요. 회사 일도 적당히 하고 쉴 땐 제대로 쉬고 스트레스 받지 않으려고 노력하죠. 명절도 부담 없이 보내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은 거절할 줄도 알게 됐어요. 남편도 달라졌어요.
예전엔 중재만 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제 편에 확실하게 서 있어요. 설인이 건강이 제일 중요해. 다른 건 다 그 다음이야라고 늘 말해주죠. 가끔 시댁 생각이 날 때도 있어요. 그래도 후회는 안 해요. 제가 살기 위해 한 선택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선택 덕분에 지금 제가 건강하게 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아픈 몸을 지키는 건 이기적인 게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최소한이라는 거요. 아픈 몸을 지키는 건 이기적인 게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최소한이었어요. 여러분이라면 정성이라는 말로 사람을 갈아넣는 가족에게 어디까지 참고 어디서 끊어내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 이야기 들려주시고 회복 중인 사람들에게도 응원 한마디 남겨주세요.